네,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좀 도시에서 여유도 갖고 환경도 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15분 도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산도 또는 어떤 다른 뭐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많이 하는 15분 도시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15분 도시가 정확히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5분 도시라는 게 우리 이제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뭐 일상생활에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장소에 네. 편하게 가서 일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즉 15분 안에 자전거나 걷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네. 이제 우리가 뭐 아이들이 있다 이러면은 또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 가까워야 되겠죠. 예, 쇼핑을 한다든가 또는 카페 같은 경우도 차를 타고 카페 간다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또 병원도 좀 가까운데 다닐 수가 있고 공원도 산책하고 가볍게 걸어가서 그게 한 15분 정도 안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어가든지 또는 자전거 정도를 이용해서 한 15분 정도에서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게 15분 도시의 개념이죠.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네. 그럼 이걸 누가 언제 처음 생각한 겁니까? 카를로스 모네로라고 해서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의 교수가 네. 2015년도에 그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할 때 그때쯤에 제안을 했죠. 그 이 모레노 교수는 도시가 더 이상 이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즉 보행이나 또는 자전거 같은 이런 어떤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사람이 살만하고 그것이 기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도시 구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가 크로노 어바니즘이래요. 이게 이제 크로노 하는 게 보통 이제 시간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어바니즘은 도시죠. 그러니까 시간을, 도시를 그냥 지금까지는 공간으로 봤잖아요. 예, 그냥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라 하는 관점에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그런 개념이요. 즉 그냥 여기에서 저기에 떨어진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또는 가까이 접근해서 즐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멀리 가서 차를 타고 20-30분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갈 수 있는, 그러면 그 공간이 시간과 함께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향유할 수 있느냐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크로노토피아라고 해서 공간을,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잘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기 축구회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거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축구를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놔두면은 그냥 시간이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층이. 그렇죠.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이제 방과 후 학생들이 다 가고 나면 거기에 또 다양한 뭐 운동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운동장 정도는 개방하지만 학교 건물 자체를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개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이 그 크로노토피아라고 해서 공간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럼 도시가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토포필리아. 예, 토포라는 게 이게 어원을 찾아보면 네. 영어로 플레이스, 장소를 말해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자기가 사는 지역, 그 동네에 필리아 하는 거는 사랑, 애정을 가지는 거죠. 즉 지역, 동네에 애착을 가지자. 즉 우리는 만일에 아파트에 살면서 어디 멋진데 에버랜드에 놀러 간다, 예를 들면 그럼 굉장히 멀리 가야 되는 거죠. 용인까지 가야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또는 우리가 큰 공원에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 주변에 동네에 아이 손잡고 자전거 또 뒤에 태워서 갈 수 있는 이런 도시에 대한 개념이 이 세 가지 안에 있는 거죠. 단순 캠페인을 넘어서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대부분이 지금 화석 연료를 쓰는 이런 어떤 자동차 자체가
온실가스의 상당히 배출원이 되죠. 네. 예, 보통 데이터 나라마다 다른데 한 20%에서 30% 가까이 나와요. 20% 후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이 자동차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문제를 도시에서 지금 너무 자동차 중심이 된 도시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번에 우리 몇 년 사이에 겪었던 코로나19 같은 경우를 네. 겪으면서 그 마을 동네의 중요성을 알았죠. 마을이 자체적으로 좀 자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네 안에서 멀리 안 가도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됐죠. 맞습니다. 자, 실제로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죠.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파리라면서요, 교수님? 맞습니까? 예, 뭐 파리라든가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등이 있는데 네. 파리는 그 우리가 지난 여름에 파리 올림픽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친환경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네. 조금만 했는데 특히 파리는 이제 이달고 시장이 이 여성 시장이 굉장히 혁신적인 시장을 했는데 파리를 자전거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즉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파리 시내 안에 많이 늘렸죠. 예, 그래서 이 특히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지하철 같은 게 못 다니기도 하고 개별 자전거 같은 게 오히려 수단으로서 적극 활성화시켰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늘렸거든요. 이럴 때 실제로 파리는 2026년 내년까지 거의 파리 전역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 지하철이 다니는 그 위를 자전거 도로로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파리가 획기적인 게 이 주차 공간 정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뭐 주차장이 자꾸 부족하다고 이러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그 SUV 차량, 특히 우리 사동구령으로 해서 산악도 다니고 뭐 스포츠 이런 차량으로 좀 될 수 있는 큰 차량이 있잖아요. 있죠. 이 SUV 차량의 주차 요금을 3배로 올려. 그래가지고 도시의 주차장을 없애요. 반대로. 그리고 그 없애고 그 공간을 녹지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그래요. 예, 오히려 학교 주변에 한 200여 곳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게 하고 그래서 걸어서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로 파리의 샹젤리에 같은 경우를 완전히 정원화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네. 예, 걷기 중심의 도로로 지금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이 차 없는 거리 보행자로서는 대환영이지만 이 운전대 앞에 앉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처음에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또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러는데 네. 세계적으로 오히려 차 없는 거리를 만든 데가 처음에는 상인도 그렇고 손님들이 좀 반발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내 보니까 오히려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가족을 데리고 오고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뭐 사람이 더 많아지겠네요. 많아지고 이것저것 구매하는 것도 늘어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오히려 자전거의 이용률이 도심 안에 자동차 이율보다 높아진 경우 정도.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 정도 할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발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파리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대표적인 15분 도시로 성공한 도시잖아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로 15분 도시. 특히 여기는 도넛 경제 모델이라 해서 네. 그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경제학자가 이제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도 내고 했는데 그 모델이 경제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환경적인 한계도 지키자.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도 충족하자. 이거는 무조건 환경만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는 그런 면을 한계 안에 또한 우리 인간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균형을 도넛 같이 이렇게 가운데 둥근데하고 가에 있는 거를 적절한 규모로 유지하고 하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2022년인가 그때 한 해에 한 1,300개 이상 되는 주차장을 없앴어요. 와. 거기도. 그럼 외곽으로 대단하다. 없앴는데 단순하게 이게는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없앤 것을 항상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로 바꿨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차 요금, 그러니까 주차 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맞다. 제 같은 경우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도 예. 30년 전에 거기는 지금 같으면 뭐 부산 지역이다 이런 데에 도심의 주차장이 한 시간에 한 8,000원 정도, 시간당 8,000원. 오. 그러니까 지금 부산 지역 보면 한 시간에 한 2,000원에서 3,000원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2배에서 3배, 뭐 많게는 4배까지 가겠네요. 또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이라는 개념도 흥미롭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이 9개의 블록, 도시 블록을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가로, 세로 400m 정도 네. 거기로 구역을 그 안에 따로따로 만들어서 차량을 그 구역 안에 쉽게 소통하게끔 하는 그런 체제. 즉 그 차량이 그 구역 안에는 거의 안 다니게끔 만드는 게 구역별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그 구역 안에는 한 5, 6천 명 정도가 살 수 있는데 속도가 시속 10km. 자전거 속도죠. 네. 예, 그래서 시속 10km요. 물론 주민의 차량, 집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119 같은 이런 응급 차량, 소방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즉 일종의 공공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자전거와 자전거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파리에도 벨리버라고 하는 그런 공공 자전거를 400~500m마다 이 정류장을 둬서 한 500m 타고 가면 거기서 다시 다른 걸 갈아타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하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보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40% 와, 줄어들고 40%요?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보행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니까 자동차가 많이 없으니까 전에는 보행 공간이 한 40몇 %에서 70몇 %로 대폭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경기도 살아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호주로 좀 시선을 옮겨보고 싶은데 호주의 멜버른의 경우는 20분 도시를 추진한다면서요. 20분 도시는 뭡니까? 네, 같은 어떤 개념인데 이제 15분이 아니라 20분을 기준으로 삼은 건데 이것은 왕복 20분 안에. 왕복. 예. 더 짧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런 거죠. 왔다 갔다까지를 포함해서 네. 한 20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시를 재구성하자 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기본의 15분 도시의 개념을 하되 그 안에 그런 게 가능하게끔 이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활동센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의 거점이 되는 활동하는 작은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놀이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또 좀 보낼 수 있도록 카페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다양한 그 시설을 만들어서 한 20분 정도 15분 안에 대략 가볼 만한 곳을 또 만들어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사례까지 알아봤고 우리나라 경우도 궁금한데 자, 우리나라는 부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15분 도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서울과 제주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보행 일상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내놓고 서울은 30분 도시, 30분 안에 서울은 걸어서 30분 이렇게 프레이즈를 써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 문화, 주변의 녹지 공간, 상업시설, 대중교통 같은 거를 하나를 아우르는
그 자족적인 자립적인 생활 공간을 한 30분 정도 안에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주목할 것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높이지 않는 환경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서울의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 차원에서 네. 구의원이 한 분이 15분 도시 개념을 또 구에서도 제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송파의 2030년에는 송파의 파리의 상젤리제 같은 거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서도 지금 15분 도시의 개념을 구 단위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도 15분 도시 제주를 내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거기는 5+1 기능이라 해서 네.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네. 이게다가 업무 그게 플러스 비즈니스까지를 1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똑같은 말이죠. 서울에서 하듯이 그 15분 도시 안에 이런 거를 특히 제주도는 관광 도시니까 이런 거를 이제 특성을 반영해서 한 15분 안에 이런 종합적인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성해 가자 하는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럼 이번에는 부산 얘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15분 도시 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 부산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도 15분 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괜찮아요. 집 가까이 접근성을 이야기하고 이웃과 함께 연대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라는 생태성, 즉 집 가까이에 이웃과 함께 깨끗한 환경 이걸 보자 해서 부산을 한 62개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서 맞춤형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들락날락 뭐 이름이라 해서 교육문화공간, 뭐 도서관이라든가 뭐 아이들 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들락날락 이런 어떤 공간도 만들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형태의 생활 그 활동센터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층을 위해서는 하하센터. 그래서 그냥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네. 뭐 신노년층이랄까요? 그런 경우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각 지역마다 들락날락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이 15분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 시민들과 정말 여기서 보면 이웃과 함께 하듯이 시민과 함께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서로 좀 나누고 대안을 좀 찾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프라나 프로그램도 물론 좋지만 이 15분 도시의 핵심은 무엇보다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차를 두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 동네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이 이게 일단 환경 자체가 쉽지 않죠. 네, 좀 그렇죠.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런데 그래 이제 박영일 시장께서 뭐 거꾸로 그 부산의 대심도 이렇게 해서 뭐 부산에서 만덕에서 저기 센텀하고 연결한다든가 또는 사상하고 이런 데를 그냥 지하로 차가 빨리 한 15분, 20분 안에 막 가겠다. 그게 이제 빨리빨리 도시를 만드는데 15분 도시 안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이거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부산은 이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게 있죠. 왜 산지가 많고 경사가 심하고 특히 뭐 초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은 산동네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수직형 엘리베이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런 형태를 하는데 사하구 감천동이죠. 사하구 감천동의 경우에는 한 235m 구간에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지대 주민들이 이동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서구에도 수직형 엘리베이터 하고 보행교 같은 걸 이제 설치해서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빨리 가고 하는 것이 15분 도시가 아니고 결국은 인프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교육도 있어야 되고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단감동 같은데
이 사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15분 도시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네. 도시 도로 있잖아요. 옆에다가 예. 바로 했는데 여기에서 뭐 차단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거기에 자전거 도로라고 돼서 있는데 주차를 자동차들이 그냥 무단 자전거 주차를 도로 위에다가 네 불법 아이고.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허용해서는 또 안 되고 그리고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해서 안전하게 또 만들어야 되죠. 제일 문제가 자전거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늘 자동차의 어떤 속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전거 타면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만 야 위험하지 않나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나 앞서 이야기한 암스테르담이라든가 바르셀로나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정말 도시의 시장이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부터 발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실제로 필요한 것이 지금과는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한계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가 이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특성?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교인지 상가인지 뭐 노인층이 많은 그런 뭐 실버타운 지역인지 경사가 아주 심한 그런 지역 같으면 뭐 자전거 타는 도시 해갖고 좀 힘들겠죠. 그렇겠죠. 그런 데는 우리가 수직 이동 수단이라든가 아까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또는 순환버스 같은 게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보고 이걸 수렴을 잘해야 되겠죠. 의견을. 그게 지금 부산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 걸 홍보도 잘 안 되고. 네. 그런데 이제 파리의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15분 도시 사업을 한다. 관련 사업 이러면은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정기적인 거기에 대해서 비전도 보여주고 실행 계획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비판도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적어도 다른 대안으로 자전거라든가 보행을 하기 좋은 그런 형태의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이 자전거를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15분 도시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조건 빨리빨리 다니고 매연 넘치고 그러면서 뭐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 보이는 같이 하는 그런 삶이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고 마치고 또는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런 데서도 안전하고 그리고는 충분히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고 가까운 그런 일종의 편의시설이 많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살거든요. 살아나고 특히 은퇴한 분들도 거기 가서 거의 하루 종일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형태의 거의 카페화되어 있는 네. 이런 도서관과 같이 동네의 작은 가게로 이용하고 그 지역 경계도 살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임도 하고 뭐 동호회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것이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서 삶의 질도 높아지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한편으로 지금까지 뭐 자동차 드라이버 중심으로 어디 맛있는 곳 있다면 맛집 막 이런 데를 쉽게 가고 있지만은 우리 동네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우리 동네 책방 같은 것도 참 귀하잖아요. 그런 걸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동네에서 사는 일상의 어떤 생활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만나면서 자전거를 타고 하는 그런 경험. 제가 일본에 1997년, 8년 일본에 가 있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그 동네에 있는 나무,
뭐 이런 거 사람 다 나오고 만나면서 인사하고 그게 어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좀 걸으면서 또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하고 우리 동네에 못 보던 거를 자동차를 타고 가서 보지 못하는 속도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거를 아이와 손잡고 또는 걸어가면서 민들레 홀씨 그게 후 날리는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여유랄까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가 좀 디테일하게 정책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15분 도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지금까지 경성대학교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